이철수, 네가 여기서 무슨 짓이냐?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남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의 60대 후반 남자였죠. 그의 앞에 선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하지만 무릎 꿇은 남자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대체 그 서류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평범해 보였던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5시 낡은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철수는 몸을 일으켜 세워 삐걱거리는 바닥을 딛고 일어났어요. 사방 3평 남짓한 월세방이었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창문 틈새로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런 곳에서 산다는 게 처음엔 견디기 힘들었지만 이젠 익숙해졌어요.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남자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깊게 파인 주름, 힘없이 처진 어깨, 그리고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눈빛이었어요. 철수는 한숨을 내쉬며 낡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돌아온 지 2시간도 채 안 됐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5시간 동안 서서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했죠. 시급은 10,000원이었습니다. 하루 5만 원, 한 달이면 15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여기에 낮에 하는 파출부 일까지 합치면 겨우 25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죠. 방문 앞 우편함을 열자 노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월세 독촉장이었어요. 30만 원, 벌써 보름이 지났다는 내용이었죠. 철수는 봉투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어차피 이번 주 안에 입금할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7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했던 과거였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낡은 점퍼를 걸쳤죠. 오늘은 강남 쪽 빌라에서 청소일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7시까지 도착해야 했어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 출근하는 사람들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직장인들,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었죠. 철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 사람들의 눈에 자신은 그저 보잘것없는 늙은 백수로밖에 보이지 않겠죠. 강남역에서 내려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고급 빌라들이 즐비한 동네였어요. 한 채에 몇십억은 좋게 할 집들이었죠. 철수가 일하는 곳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빌라였습니다. 3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주인은 40대 중반의 사업가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젊은 여자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집주인의 부인이었죠. 늦었네요. 어서 들어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겨 2층부터 시작했어요. 거실을 쓸고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창문을 닦았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렸지만 참았습니다. 이 일을 놓치면 당장 월세조차 낼 수 없었으니까요.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끝에 집안이 깨끗해졌어요. 다 했습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부인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수고했어요. 5만 원. 그녀가 내민 돈을 받으며
철수는 고맙다는 인사를 했죠. 하지만 부인은 대꾸도 없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집을 나서며 철수는 주머니 속 5만 원권을 만졌습니다. 오늘 하루 3시간 일해서 번 돈이었어요. 시급으로 따지면 16,000원 정도였죠. 편의점보다는 나았지만 몸은 훨씬 더 고됐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멀리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무심코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죠. 정류장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아이가 보였어요. 한 8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깔끔한 사복 교복을 입고 있었고 발에는 새하얀 명품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아이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흐느끼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보호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였죠. 요즘 세상에 남의 아이에게 다가가는 건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결국 철수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괜찮니?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 대신 더 크게 울기만 했죠. 철수는 벤치에 살짝 거리를 두고 앉으며 다시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니? 한참을 울던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할아버지.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엄마가 안 와요. 철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곧 올 거야. 할아버지랑 같이 기다리자. 아이는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조금씩 울음을 그쳤죠. 학교 끝나고 여기서 엄마 기다리기로 했는데 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철수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였죠. 아이가 최소 3시부터 여기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봤니? 철수가 물었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핸드폰이 없어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핸드폰이 있는데 신기한 일이었죠. 하지만 철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집 주소는 아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혼자 못 가요. 길을 잘 몰라서. 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저녁이 되면 더 위험해질 테니까요. 할아버지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주소 말해봐. 철수가 말하자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진짜요? 아이는 주소를 말했어요. 철수는 깜짝 놀랐죠.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촌 지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표정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아이가 말한 주소로 향했어요. 택시 기사가 부잣집 따님이시네요 하며 웃었지만 철수는 대꾸하지 않았죠. 차창 밖으로 점점 고급스러운 주택가가 펼쳐졌습니다. 담장도 높고 대문도 컸어요. 택시비는 15,000원이 나왔습니다. 철수는 아까 받은 5만 원권을 꺼내냈죠. 잔돈을 받으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늘 번 돈의 3분의 1이 벌써 나간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기에요. 아이가 한 저택 앞에서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3층짜리 양옥집이었고 정원에는 분수대까지 있었죠. 철수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런 집에 사는 아이라니 엄마가 늦은 게 이상할 정도였어요. 대문 초인종을 누르자 곧 인터폰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아이가 대답했어요. 엄마, 나 민준이야.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죠.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와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꽉 껴안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하지만 아이를 아는 여자의 시선이 철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낡은 점퍼에 해진 운동화를 신은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여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우리 애한테 뭘 한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눈빛은 철수를 향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철수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여자는 듣지 않았죠. 민준이를 자기 뒤로 숨기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경찰 불러야 하나? 여자가 휴대폰을 꺼내들며 말했어요. 철수는 급하게 손을 내저으며 설명했죠. 부인, 오해입니다. 아이가 버스 정류장에서 울고 있길래 집까지 데려다 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표정은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엄마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 혼자 있는 거 보고 집까지 데려다 주신 거예요. 아이의 말에도 여자는 철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죠.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낡은 점퍼, 해진 운동화, 구부정한 자세까지 모든 게 그녀 눈엔 수상해 보였던 거예요. 여자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 몇 장을 뽑아 철수에게 내밀었죠. 수고했어요. 이거 받고 가세요. 돈을 주는 태도였어요. 마치 심부름꾼에게 팁을 주듯이요. 철수는 손사래를 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닙니다. 전 그냥. 하지만 여자는 돈을 철수의 발치에 던져버렸어요. 바람에 날린 지폐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철수는 그 돈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모욕이었죠. 선의로 도와준 행동이 이런 식으로 돌아오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철수는 참았어요. 이런 상황에 익숙했으니까요. 지난 7년 동안 수없이 겪어온 일이었죠. 됐습니다, 부인. 전 그냥 가겠습니다. 철수가 돌아서려는 순간 민준이가 달려와 철수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철수의 마음을 조금 녹여주었죠. 철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얘야. 앞으로는 엄마 말 잘 듣고 혼자 있지 마. 여자가 민준이를 잡아 끌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문이 쾅 닫히기 전 철수는 여자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보, 이상한 일이 있었어. 민준이를 데려온 남자가.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죠. 철수는 한숨을 내쉬며 발치에 떨어진 돈을 바라봤습니다. 5만 원이었어요. 택시비로 15,000원을 쓴 것보다 많은 돈이었죠. 하지만 철수는 그 돈을 짚지 않았어요. 대신 등을 돌려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여자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도 의심받고 모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요즘 세상이 그런 거니까요. 특히 자신처럼 가진 것 없고 볼품없는 늙은이는 더욱 그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작은 냉장고를 열었어요. 남은 건 김치와 계란 2개뿐이었죠. 철수는 계란 하나를 꺼내 프라이를 했습니다. 밥은 어제 저녁에 지은 게 조금 남아 있었어요. 간단하게 저녁을 먹으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죠. 청소일로 5만 원을 벌었고 택시비로 15,000원을 썼습니다. 남은 건 35,000원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철수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철수 씨 맞으십니까?
목소리가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철수가 물었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민희의 남편입니다. 오늘 우리 아들을 데려다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철수는 긴장했어요. 아까 그 여자의 남편이구나 싶었죠. 아, 네. 아이가 혼자 있길래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협박이었어요. 철수는 어이가 없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초에 갈 일도 없으니 걱정 마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철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선희가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세상은 자신에게 늘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 엄마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남편의 협박 같은 경고까지 말이죠.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7년 전 모든 걸 잃기 전에 자신을 말이에요.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어요. 지금의 자신은 그저 평범한 백수 노인일 뿐이었죠. 아무런 힘도 권력도 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가야 했죠. 출근길에 어제 그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어요. 벤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어제를 떠올렸죠. 그리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몰랐어요. 그 선한 행동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벌써 시작되고 있다는 것도요. 바로 그 순간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철수를 지나쳐갔습니다. 차 안에는 양복을 차려입은 6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남자는 창밖을 보다가 철수의 뒷모습을 발견했죠.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여느 때처럼 파출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강남 쪽 다른 빌라였죠.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건물 앞 공원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돌아보니 민준이가 손을 흔들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아이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이 동네가 민준이네 집 근처였던 거예요. 얘야, 여기서 뭐하니? 철수가 물었고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학교 끝나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철수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 가요. 할아버지한테 고맙다고 인사 못했잖아요. 철수는 손사래를 치며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바빠서. 하지만 아이는 계속 조르기만 했죠. 조금만요, 금방이에요. 결국 철수는 아이의 손에 이끌려 그 저택 앞까지 가게 됐습니다. 민준이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할아버지 왔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철수는 불안한 마음에 현관 밖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강민희가 나타났어요. 집안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비싼 브랜드였죠. 그녀는 철수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왜 또 여기 온 거예요?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설명했죠. 아이가 저를 데리고 와서 곧 가겠습니다. 하지만 민희는 듣지 않았어요. 민준이를 자기 뒤로 밀어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우리 집 근처에 오지 말라고요. 철수는 참았어요.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돌아서려는데 민준이가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나섰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민희는 아이를 다그쳤어요. 민준아, 들어가. 내가 알 일 아니야. 그리고 다시 철수를 노려봤습니다. 거지 같은 양반이 애한테 접근해서 뭘 바라는 거예요? 돈? 민희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참았어요. 화를 내봤자 상황만 나빠질 뿐이었으니까요. 돈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가 걱정돼서. 철수가 말하려는데 민희가 비웃었어요. 걱정?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애를 걱정해요? 웃기지 마세요. 그녀는 지갑을 꺼내 10만 원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고 다신 나타나지 마세요. 알았어요? 철수는 그 돈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1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의 절반이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민희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었죠. 철수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위압감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죠. 7년 전 수십 명의 직원들 앞에서 지시를 내리던 그때의 목소리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곧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 평범한 백수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갔죠. 실례했습니다. 철수가 돌아서려는 순간 뒤에서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택 안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걸음걸이부터가 달랐습니다. 민희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지만 남자는 손을 들어 민희를 막았죠. 그리고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이 살짝 벌어졌죠. 마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철수 역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남자의 얼굴을 똑똑히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이양구. 그 이름이 철수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같은 대학 동기였고 같은 회사에 입사했던 사람이었어요. 함께 야근하고 함께 술 마시고 함께 꿈을 이야기하던 친구였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항구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철수.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항구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버님, 이 사람을 아세요? 항구는 대답하지 않았죠. 철수를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놀람, 당황, 그리고 불편함이었죠.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죠. 깊고 어두운 뭔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항구는 표정을 굳힌 채 물었어요. 여긴 왜 온 거냐? 손자분을 우연히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철수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항구는 민준이를 내려다봤죠. 아이는 두 어른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아는 사이예요?
민준이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항구가 민희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데리고 들어가라.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죠. 민희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는 더 묻지 않았어요. 민준이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철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이제 마당에는 철수와 항구만 남았습니다. 항구가 입을 열었어요. 7년 만이군.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항구는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점퍼, 해진 바지, 달아빠진 운동화까지요. 이렇게 살고 있었나? 항구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동정일까요? 아니면 우월감일까요? 철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요. 항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입을 열었죠. 내 손자한테 접근한 이유가 뭐냐? 질문이 아니라 추궁이었어요.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아이가 혼자 울고 있길래 도와줬을 뿐이에요. 항구는 철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죠. 정말 그뿐이냐? 철수는 항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회장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장님께 피해드릴 것도 바랄 것도 없어요. 그 말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묘한 힘도 느껴졌습니다. 항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지갑을 꺼내 100만 원짜리 수표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고 다시는 내 가족 근처에 나타나지 마. 철수는 그 수표를 보며 웃었어요. 쓸쓸하고 허무한 웃음이었죠. 필요 없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항구가 뒤에서 소리쳤죠. 이철수, 내가 경고하는데 내 손자한테. 하지만 철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걸어갔어요. 대문을 나서면서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억울함 때문이었을까요? 철수는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양구를 다시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여전히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을 후벼 팠다는 거였죠. 철수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항구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얼거렸어요. 내가 왜 하필 여기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항구와의 만남 이후 마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과거의 상처가 다시 벌어진 느낌이었죠. 하지만 생활은 계속됐습니다. 파출부 일을 하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겨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철수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김치 한 포기, 계란 한 판, 라면 몇 개가 전부였죠. 계산대 앞에서 돈을 세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돌아보니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아이 옆에는 젊은 여자가 따라오고 있었죠. 아마 가정교사나 베이비시터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철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철수는 난처했습니다. 항구 회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이는 모르는 모양이었어요. 얘야, 할아버지는 바빠서. 하지만 민준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할아버지, 저 숙제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역사 숙제인데 너무 어려워요. 베이비시터가 당황한 표정으로 민준이를 말렸습니다. 도련님, 안 돼요. 부인께서. 하지만 민준이는 고집을 부렸어요. 조금만요. 할아버지는 똑똑하시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철수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게 됐어요. 민준이가 가방에서 역사책을 꺼냈죠. 할아버지, 조선시대 건축물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철수는 책을 펼쳐봤습니다. 경복궁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후 지은 첫 번째 궁궐이야. 풍수지리적으로 완벽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지. 설명이 구체적이고 자세했어요. 마치 전문가처럼요. 민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죠. 근정전이라는 곳은 왕이 신하들을 만나던 곳이야. 기둥이 얼마나 튼튼한지 400년이 넘은 지금도 그대로 서 있단다. 철수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건축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정이었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철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죠. 할아버지가 옛날에 책을 많이 읽었거든.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를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1시간 동안 철수는 민준이를 도와줬습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노트에 필기를 했고 질문도 많이 했어요. 철수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해줬죠. 베이비시터는 옆에서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숙제를 다 마치자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와, 할아버지 최고예요. 이제 발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뿌듯함이었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쳐 주세요. 민준이의 말에 철수는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천만의 예야. 공부 열심히 하고. 그때 베이비시터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도련님, 이제 가야 해요. 늦었어요. 민준이는 아쉬워하며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또 봐요. 손을 흔들며 떠나는 아이를 보며 철수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7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누군가 철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검은색 고급 승용차 안에서 항구 회장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조수석에 앉은 비서가 물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 신상을 조사해. 지금 뭐라고 사는지, 어디 사는지 모두 알아내.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항구는 창밖의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낡은 옷차림, 힘없는 걸음걸이였어요. 7년 전 그 당당하고 유능했던 이철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하지만 항구는 불안했습니다. 저 남자가 자신의 손자에게 접근한 이유가 뭘까요? 사흘 후 비서가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항구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이철수 67세,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 거주, 파출부 및 편의점 야간, 알바로 생계 유지, 자녀 1명 있으나 연락 두절 상태였죠. 가족은? 항구가 물었어요.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이혼한 지 20년 됐고 딸 하나 있었는데 연락이 끊긴 지 5년 됐다고 합니다. 항구는 서류를 덮었어요. 혹시 내게 원한을 품고 뭔가 꾸미는 건 아닐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보고서를 보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움직임은 없고요. 하지만 항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철수를 오래 알았어. 저 사람은 절대 평범하지 않아. 항구의 머릿속에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신입사원 시절의 철수였어요. 누구보다 똑똑하고 열정적이고 정의로웠던 남자였죠.
회사의 부정부패를 참지 못하고 내부 고발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업계에서 매장당하고 가족마저 떠났죠. 항구는 그 과정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아니, 사실은 항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도련님이 저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문제야. 항구가 중얼거렸죠. 민준이가 자꾸 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어. 이건 안 돼. 비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당분간 지켜보자. 하지만 민준이한테는 절대 가까이 못 오게 해. 학교 앞에 사람 배치하고 집 주변도 감시해.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작은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준이의 밝은 얼굴이 떠올랐죠.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자신을 거지 취급하는 어른들과는 달랐어요. 철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한숨이 나왔어요. 항구 회장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분명 뭔가 조치를 취할 겁니다. 철수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이가 좋아해 주는데 피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입구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철수는 무심코 지나쳤죠. 하지만 차 안의 사람은 철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감시가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철수는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저 신경 쓰지 않았을 뿐이었죠. 이미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항구 회장의 휴대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건설업계 만찬 초대장이었어요. 회장님, 다음 주 토요일 롯데호텔에서 업계 인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항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참석하겠다고 전해. 그리고 항구는 멈칫했습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철수를 초대하면 어떨까? 7년 동안 업계에서 사라진 남자를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백수를 화려한 만찬에 데려온다면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었죠. 항구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철수에게 초대장을 보내. 업계 만찬에 말이야. 초대장이 도착한 건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낡은 우편함에 고급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철수는 봉투를 뜯어봤죠. 금박으로 인쇄된 초대장이었습니다. 제23회 대한건설업협회 만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철수는 초대장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양구의 속셈이 뻔히 보였어요.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어 성공을 과시하려는 거였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지만 철수는 이미 뿌리째 뽑힌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왜일까요? 철수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죠.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 세계를 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항구를 다시 한번 제대로 마주하고 싶었는지도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철수는 옷장에서 유일하게 남은 양복을 꺼냈어요. 7년 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었죠. 먼지를 털어내고 다림질을 했습니다. 낡긴 했지만 그래도 품질은 좋았어요. 당시엔 맞춤으로 맞췄던 옷이었으니까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양복을 입으니 조금은 달라 보였어요.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고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뭔가 예전의 모습이 살짝 보이는 것 같았죠.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일 뿐이에요. 롯데호텔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웠거든요. 저녁 7시 호텔 대연회장 앞에 도착했어요. 입구부터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고급 카펫이 깔려 있었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철수가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낡은 양복이 티가 났거든요.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초대받은 사람 맞아? 철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시선들이었죠. 연회장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둥근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중앙 무대에는 연단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철수는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죠. 주변 사람들이 철수를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어요. 잠시 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23회 대한건설업협회 만찬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죠. 고급 스테이크와 와인이었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죠. 7년 동안 라면과 김치로 버텨온 몸에는 너무 과분했습니다. 하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씹고 삼킬 뿐이었죠. 메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협회장이 올해의 건설업계 동향을 발표했어요. 철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전히 관심이 있었거든요. 건축은 철수의 평생이었으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시상식이 이어졌어요. 올해의 건설인상은 대한건설그룹 이양구 회장님께 돌아갑니다. 박수가 쏟아졌죠. 항구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턱시도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항구는 트로피를 받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한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말투였어요. 철수는 냉소를 지었죠. 그때 항구의 시선이 객석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앉은 철수를 발견했어요. 순간 항구의 표정이 굳어졌죠. 하지만 금방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도 오셨네요. 오랜만에 뵙는 분이 계십니다. 항구가 철수를 가리켰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철수에게 집중됐습니다. 철수는 침착하게 항구를 바라봤죠. 항구가 말을 이었어요. 저분은 이철수 씨입니다. 과거 우리 업계에서 일하셨던 분이죠.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철수?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항구는 계속 말했어요. 7년 전 회사 내부 고발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정의로우셨죠. 하지만 그 결과가 항구는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보시다시피입니다. 정의를 선택하면 이렇게 됩니다. 현실은 냉정하니까요. 항구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웃었어요. 조롱 섞인 웃음이었죠. 철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항구를 응시할 뿐이었어요. 항구가 마이크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뒤쪽에서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잠깐만요, 회장님.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분이 정말 이철수 전무님이십니까?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항구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그렇다고 했는데 남자가 철수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전무님, 저 기억하십니까? 20년 전 대한건설 설계팀에서 일했던 김상훈입니다. 철수는 남자를 자세히 봤어요.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 김대리. 철수가 말하자 남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죠. 네, 맞습니다. 전무님께서 직접 설계 지도해 주셨던 사람입니다. 김상훈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대한건설 역사상 최연소 전무이사였습니다. 39살에 전무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는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나라 건축 설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셨어요. 연 회장의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철수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남자가 일어섰죠. 맞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이철수 전무님은 서울 시내 주요 빌딩 설계를 총괄하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강남 곳곳에 전무님이 설계하신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항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상황이 자신이 원하던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김상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회사의 부정부패를 견디지 못하고 내부 고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김상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시 대한건설은 자재비를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요. 전무님은 그걸 막으려 했죠. 하지만 그는 항구를 쳐다봤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전무님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어요.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항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건 오해가. 하지만 김상훈이 끊었죠. 오해가 아닙니다. 저는 당시 자료를 모두 봤습니다. 전무님이 옳았어요. 철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철수가 입을 열었죠. 그만하십시오, 김대리. 다 지난 일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묘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철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조롱이 아닌 존경, 동정이 아닌 경외였습니다. 항구는 무대 위에서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철수가 항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옛 동료들을 만났네요. 만찬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연회장 밖으로 나가려는데 누군가 철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항구였어요. 이철수,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항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철수는 항구를 바라봤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항구는 철수를 호텔 옥상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빛의 강을 이루며 흘러가고 있었죠. 항구가 난간에 기대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은 내 실수였어. 내가 저렇게 반응할 줄 몰랐지. 항구의 목소리에는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죠. 그저 야경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항구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넌 나한테 원망할 자격 없어. 철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원망할 자격이 없다고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죠. 항구가 돌아서며 철수를 마주봤어요. 그래, 내가 먼저 배신했잖아. 회사를 고발한 건 너였어. 철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자재비 빼돌리기가 정당했다고요? 항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업계 관행이었어. 모두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건물이 무너져도 괜찮다는 겁니까?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고 일하는데 돈 몇 푼 아끼려고 부실 공사를 한다고요? 항구는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죠.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설계도대로 시공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제대로 된 자재를 쓰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게 배신입니까? 항구는 고개를 돌렸어요. 철수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어요. 철수가 낮게 말했죠. 하지만 정작 배신한 건 회장님이었습니다. 항구의 몸이 굳어졌어요.
제 설계도를 훔쳐 자기 이름으로 제출하신 분이 누구였죠? 철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잠실 복합단지 설계안, 제가 밤새워 만든 거였어요. 회장님은 그걸 몰래 복사해서 먼저 사장님께 올렸죠. 항구가 돌아섰습니다. 증거 있어? 내가 만들었다는 증거. 도리어 큰 소리였어요. 철수는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죠.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똑같은 말을요. 그 설계안으로 회장님은 이사가 되셨어요. 저는 여전히 차장이었고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죠. 항구의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제가 한 것처럼 조작하셨어요. 제 이름으로 된 서류들을 만들어 검찰에 제출했죠. 저는 억울하게 범죄자가 됐습니다. 그건 항구가 말하려 했지만 철수가 끊었어요. 아니었다고 하시려는 겁니까? 회장님 지시 아니었다고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려면 최소한 그럴듯하게는 해야죠. 항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철수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이죠. 회장님은 저를 희생시켜 성공을 얻었지만 철수는 항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까? 항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인지 죄책감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이철수, 넌 너무 순진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밟고 올라서야 성공하는 거라고.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사시면서 행복하십니까? 조용한 질문이었어요. 항구는 대답하지 못했죠. 철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회장님, 몸 건강하십시오. 철수가 걸어가려는데 항구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이철수, 내 손자한테서 떨어져.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 철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회장님 손자는 참 좋은 아이더군요. 순수하고 착해요. 철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회장님과는 달리요. 그리고 다시 걸어 나갔어요. 항구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철수는 호텔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7년 동안 묻어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어요.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철수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죠. 가까이 가보니 민준이었습니다.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얘야, 여긴 어떻게 온 거니? 민준이가 대답했죠. 할아버지 집 주소 알았어요. 어제 할아버지 초대장 받거든요.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항구가 알면 큰일이었거든요. 민준아, 빨리 집에 가야지. 엄마 아빠가 걱정하시겠어.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어제 할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시라는 거 알았어요. 다들 그러던데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와서 사세요. 할아버지 이렇게 작은 방에서 사시면 안 돼요. 순수한 걱정이었어요. 철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죠. 민준아, 할아버지는 괜찮아. 여기가 편해. 싫어요. 민준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좋은 분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시면 엄마 아빠도 좋아하실 거예요. 철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모르는 거였죠.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강민이가 내렸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민준아. 그녀는 달려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철수를 노려봤어요. 당신, 우리 애를 유괴한 거예요? 민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아이가 혼자. 하지만 민희는 듣지 않았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가요. 바로 그 순간 민준이가 엄마 손을 뿌리치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왜 자꾸 그래요? 민준이의 외침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희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민준아, 무슨 소리야? 하지만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나한테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집까지 데려다 주셨잖아요. 철수는 민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30대 후반의 세련된 여자였죠. 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매가, 코가, 입술이. 철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부인.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민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걸 물어보는 거죠? 철수는 한 걸음 다가갔죠. 그냥 궁금해서요. 민희가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민이에요. 근데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강민희. 철수는 그 이름을 곱씹었어요. 강씨 성을 쓰고 있다는 건 재혼한 엄마의 성을 따른 거였죠. 철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이름은 혹시 이민희 아니었습니까? 민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몸이 굳어지더니 한 발 뒤로 물러섰죠.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그걸?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민희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20년 전 5살이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죠. 작고 귀여웠던 얼굴, 아빠를 보며 웃던 그 눈빛이요. 지금 앞에 선 여자의 눈에서 그때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희야.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희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제 아버지는.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제 아버지는 죽었어요. 철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다니요. 민희야, 아빠야. 나야, 이철수. 철수가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했지만 민희가 소리쳤어요. 다가오지 마세요. 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아버지는 범죄자였어요. 회사 돈을 빼돌리고 사람들을 속인 나쁜 사람이었죠. 그래서 엄마가 이혼했고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이 자신에 대해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요. 민희야, 그건 오해야. 아빠는. 하지만 민희는 듣지 않았죠. 오해라고요? 신문에 다 나왔어요. 경찰에 잡혀갔잖아요. 아빠는 무죄였어. 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조작된 거였어. 회사가, 아니 누군가가 아빠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야. 민희는 비웃었어요. 말도 안 돼요.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그때 뒤에서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항구 회장이 차에서 내려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죠. 철수와 민희가 마주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항구가 다가오며 물었어요. 민희가 아버지를 보며 말했죠. 아버님,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자기가 제 친아버지래요. 항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항구는 철수를 노려봤어요. 이철수, 이게 무슨 짓이야? 철수는 항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도 알고 계셨죠? 민희가 제 딸이라는 거요. 항구는 입을 다물었어요. 민희가 놀라 항구를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이에요? 항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었죠. 민희야. 사실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 내 친아버지가 맞다. 민희는 비틀거렸어요. 민준이가 엄마를 붙잡았죠. 엄마. 민희는 항구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항구는 고개를 숙였어요. 내 엄마가 그러지 말래서. 엄마도 알고 계셨어요? 민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항구가 고개를 끄덕였죠. 내 엄마는 이철수를 잊고 싶어 했어. 그래서 나랑 재혼할 때 모든 걸 지우기로 한 거야. 내 성도 바꾸고 과거도 지우고. 민희는 철수를 돌아봤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럼 제가 알던 건 다 거짓이었어요?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것도?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거짓이었어. 아빠는 무죄였단다. 항구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당시엔 증거가 있었어. 내 아버지 명의로 된 서류들이. 철수가 항구를 쏘아봤습니다. 회장님이 만든 증거였죠. 회장님이 제 이름을 도용해서 만든 거였어요. 민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평생 믿어왔던 진실이 무너지고 있었죠. 그럼 엄마는 왜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철수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믿지 못했어. 모두가 아빠를 범죄자라고 했으니까.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믿지 않았지.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선택한 거야. 철수는 항구를 봤습니다. 민희는 비틀거리며 차에 기댔어요. 민준이가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희야, 아빠는 너를 찾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물러섰지. 민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언제부터 아셨어요?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철수가 대답했죠. 눈매를 보고 알았어. 엄마를 닮았더라. 민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그냥 내가 행복해 보였으니까. 철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남편 만나고 예쁜 아들도 낳았잖아. 아빠 같은 백수 노인이 나타나면 내 인생만 망치는 거라고 생각했어. 민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았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요.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걸 알면서도 멀리서만 지켜봤다니요. 항구가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철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처음으로 하는 사과였죠. 하지만 철수는 차갑게 웃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철수는 민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희야,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이제 알았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단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구부정한 어깨,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그 뒷모습은 쓸쓸하면서도 당당했습니다. 아버지, 민희가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멈춰섰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민희가 다시 소리쳤어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철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민희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죠. 철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딸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민희야. 철수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민희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씩이요. 그리고 철수 앞에 섰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민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20년 동안 미워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우릴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나쁜 사람이라고만 알았고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희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빠가 무능했던 거지. 너와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어. 민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아버지를 벌한 거잖아요. 그녀는 항구를 쳐다봤습니다. 항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민준이가 두 사람 사이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할아버지도 울지 마세요. 아이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우리 다 같이 살아요. 우리 집에 가요. 민희는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철수를 보며 물었어요. 아버지, 정말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돼요? 제가 아버지를 돌볼게요. 20년 동안 못한 걸 갚고 싶어요. 철수는 딸의 눈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프면서도 따뜻했어요. 민희야, 아빠는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내가 잘 살고 있는 걸 봤으니까. 민희는 고개를 저었죠. 싫어요, 아버지. 이렇게 헤어질 순 없어요. 그때 항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철수 앞에 서서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이철수,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60이 넘은 재벌 회장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설계도를 훔친 것도, 부정부패를 내게 덮어 씌운 것도 모두 내 짓이었어. 항구의 고백이었어요. 욕심 때문이었어. 성공하고 싶었고, 이사가 되고 싶었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지. 그래서 친구를 배신했어. 철수는 항구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함께 꿈을 나누던 친구였어요. 밤새워 설계도를 그리고 소주잔을 기울이던 동료였죠. 하지만 욕심이 그를 바꿔놓았습니다. 고생은 같이 하되 영화는 혼자 누린다는 말이 있죠. 철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이 그랬습니다. 저와 함께 고생할 때는 동료였지만 성공의 순간엔 저를 밟고 올라섰어요. 항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어. 하지만 20년 동안 후회했어. 밤마다 내 얼굴이 떠올랐지. 그래서 미니 모녀를 받아들인 거야. 최소한의 속죄라도 하고 싶어서. 철수는 항구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죠. 회장님, 저를 배신한 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제 딸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든 건 용서하기 어렵네요. 항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도 용서를 구하고 싶어? 철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죠. 미운 정 고운 정다 정이라고 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했는데 미워할 수만은 없더군요. 철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거였어요. 항구는 놀란 표정으로 철수를 봤죠. 이철수, 철수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항구는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아졌어요.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요. 항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고맙다, 이철수. 정말
고맙다. 민희가 두 사람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요? 민희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죠. 기뻐서 그래, 민준아.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너무 기뻐서. 항구가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철수, 회사로 돌아와. 내가 부사장 자리를 줄게. 아니, 공동대표로 해도 좋아.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하지만 항구가 말하려 했지만 철수가 웃으며 끊었죠.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항구가 귀를 기울였어요. 철수가 민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 손자를 잘 키워주십시오. 바르게, 정직하게요. 항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지. 민준이를 내처럼 키우겠어.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철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민희가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 집에 안 오실 거예요? 철수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민희야, 아빠는 지금이 좋아. 자유롭거든.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었죠. 가끔 놀러 갈게. 손자 얼굴도 보고. 민희는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철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울지 마, 민희야. 이제 다 괜찮아. 아빠가 내가 행복한 걸 봤으니까.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희가 물러섰습니다. 철수는 민준이를 안아 올렸어요. 민준아, 할아버지 약속하마. 자주 놀러 올게. 그리고 또 공부도 가르쳐 줄게.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죠. 약속이에요, 할아버지. 철수는 아이를 내려놓고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항구, 민희, 민준이였어요. 이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았죠. 그저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철수가 인사를 하려는데 항구가 차 키를 꺼냈어요. 기사가 데려다 줄게. 집까지. 철수는 사양하려 했지만 민희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죠. 아버지, 제발이요. 이것만이라도.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은 고급 승용차에 탔어요. 차가 출발하자 뒤를 돌아봤죠. 항구와 민희와 민준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철수도 손을 흔들었어요. 차 안에서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년 동안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알았죠. 진짜 중요한 건 잃지 않았다는 걸요. 딸의 사랑, 손자의 순수함, 그리고 자신의 양심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낡은 원룸 앞에서 차가 섰죠. 철수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초라한 곳이었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백수였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된 기분이었죠. 방으로 들어가 작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죠.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참 묘한 거라고요. 우는 아이 하나를 도와준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가족을 되찾고 오해를 풀고 미움을 용서로 바꿀 수 있었죠. 철수는 옷장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0년 전 가족 사진이었죠. 젊은 자신과 아내, 그리고 5살 민희가 웃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괜찮아. 민희가 행복하니까.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가야 했죠. 하지만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가슴이 따뜻했고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편의점으로 가는 길에 그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어요.
모든 게 시작된 곳이었죠. 철수는 잠시 멈춰서서 벤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선한 일은 돌고 돈다고요. 때로는 보답이 바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년이 걸릴 수도 20년이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온다고요. 그것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요. 일주일 후 철수의 원룸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민희와 함께였죠. 아버지 왔어요. 민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아버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 끓였어요. 철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딸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니요. 그래, 들어오렴. 좁은 방이었지만 세 사람이 둘러앉으니 따뜻했습니다. 민희가 가져온 음식을 펼쳤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민준이가 반찬을 떠서 철수에게 건넸죠. 철수는 받아먹으며 웃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화려한 저택도 많은 돈도 아니었죠. 그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밥 한 끼 먹는 것이었습니다. 민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정말 저희 집에 안 오실 거예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죠. 여기가 편해. 하지만 자주 보자꾸나. 이렇게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매주 올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잃어버린 20년을 채우듯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행복했습니다. 민희와 민준이가 떠난 후 철수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고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가장 소중한 걸 되찾았으니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는 걸요. 바르게 살고 양심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거리요.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밤이었죠. 그리고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늙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으니까요. 우는 아이를 도와준 게 이런 축복을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선한 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요.